안녕하세요. 2026년 제24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자격시험 대비 사회복지 실천론 시간입니다. 자, 이 수험서는 공동체 출판사에서 나온 공감 기본서이고요. 우리 강의는 이 공감 수험서를 기본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사회복지 실천의 통합적 접근입니다. 제가 역사 부분에서도 얘기를 했는데요. 이 서구 사회복지 실천의 역사를 5단계로 나눌 경우 이 통합적 접근은 바로 4단계. 전통적 방법론들의 한계를 극복하고 그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통합적 모델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내용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아마 5장은 2개의 강의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세부적인 절은 통합적 접근의 개요, 그리고 통합적 접근, 이 접근이라는 건 조금 더 큰 실천 지식의 한 종류인데요. 이 접근을 이루게 하는 관점이나 이론에 대해서 다루고요. 통합적 접근, 다양한 실천 모델들이 있습니다. 모델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을 첫 번째 5-1차시로 보고요. 아마 이 부분은 5-2로 구성이 될 예정입니다. 자, 2025년도이지요. 23회 시험에서는 무려 5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통합적 접근의 개요에서 등장 배경에 대해서도 나왔고요. 또 통합적 접근의 실천 모델, 핑커스와 미나한, 콤튼과 갤러웨이,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이게 뭔가 하실 텐데요. 공부하다 보면 또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런 모델에 대해서도 나오고, 통합적 접근의 기본 관점인 생태체계 관점의 주요 개념에 대해서도 나왔습니다. 꼼꼼하게 또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격적으로 통합적 접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통합적 접근이란 무엇인가? 그죠? 정의를 보겠는데요. 자, 좀 전에 제가 언급했듯이 이 사회복지를 하는 방법, 이 방법이 크게 3가지로 분화되었었죠. 그 3가지 방법은 개별사회복지 실천, 집단사회복지 실천, 지역사회조직, 이렇게 3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이 방법은 무엇에 따라 나눈 거죠? 바로 클라이언트가 누구냐 또는 무엇이냐에 따라서 나눴죠. 클라이언트가 개인인 경우는 개별사회복지 실천, 클라이언트가 집단인 경우는 집단사회복지 실천, 클라이언트가 지역사회인 경우는 지역사회 조직이라는 서로 다른 방법론을 적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할 경우 여러 가지 한계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클라이언트가 누구냐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통합적 방법을 만들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통합적 방법론이고, 또 그러한 접근을 통합적 접근이라고 합니다. 자, 클라이언트가 누구냐에 따라서 각각 다른 방법을 쓰지 않고 클라이언트가 누구냐에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실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통합적 접근의 특징, 그러고 이런 특징에 기반해서 사회복지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우리 책 108페이지부터 나와 있습니다. 16회, 19회, 22회 이렇게 또 출제되었다는 정보가 있네요. 자, 첫 번째 통합적 접근의 특징은 공통된 기반 강조입니다. 방금 전에 언급했듯이 클라이언트가 누구냐에 따라 관계없이 접근하려면 이 3가지 방법론들의 공통점을 뽑아내어서 한 가지 또는 다양한 방법론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통합적 접근은 공통된 기반을 강조합니다. 자, 2번째, 우리 사회복지에서 가장 또 중요한 것이기도 한데요. 사회복지는 인간에만 관심을 두거나 환경에만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인간과 환경이 서로 상호작용하고 또 주고받는 이런 공유 영역에 관심을 가지고 공유 영역에 개입을 하게 됩니다. 자, 3번째는요. 이론과 개입을 개방적으로 선택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통합적 접근은
특정 이론에 국한하지 않고 문제의 성격이나 종류 또 클라이언트에 따라서 뭐 정식 분석과 같은 전통적인 뭐 이론을 쓰기도 하고요. 또는 인파워먼트 모델, 역량 강화 모델 같은 비교적 최신의 또 이론 또는 모델들을 개방적으로 유연하게 선택합니다. 자, 그래서 다양한 개입 방법을 문제의 성격이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활용하는 유연한 방법론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강점, 관점, 그리고 미래지향적 관점을 취한다. 자, 사실 이러한 내용들이 여러분 모두 다 시험에 나오는 키워드들이기도 합니다. 이제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또 구성했으니까 이 소제목 하나하나도 유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2절에서도 나올 텐데요. 강점, 관점과 이제 다른 것이 이제 병리적 관점입니다.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뭔가 못하고 역기능적이고 부족한 거에 초점을 두는 역기능적 관점이 아니라 이 통합적 접근은 강점 관점을 취하고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미래지향적, 그죠? 클라이언트에게는 잠재성이 있고 이러한 잠재력은 개발될 수 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이런 강점이 있기 때문에 미래가 바뀔 수도 있다라는 관점을 갖습니다. 자, 다섯 번째, 클라이언트의 존엄성을 인정한다. 이거는 뭐 꼭 통합적 접근이기 때문에 있는 것만은 아니죠. 우리 사회복지 실천 어떤 접근이나 모델이냐 이론에 관계없이 모든 클라이언트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고양시켜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여깁니다. 마찬가지로 통합적 접근에서도요. 클라이언트의 존엄성을 또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것을 높여주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거 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섯 번째는요, 생태체계 관점을 취하는 것입니다. 자, 생태체계 관점은 우리가, 그 뒤에 절에서 매우 자세히 다루게 될 것입니다. 바로 뒤이어서 설명이 나갈 것인데요. 여러분들은 그냥 통합적 접근은 생태체계 관점을 취한다. 요 정도까지 지금 좀 이해를 해 두셔도 되겠습니다. 앞으로 굉장히 자세하게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생태체계 관점이요. 자, 6번하고 7번은 연관이 됩니다. 생태체계 관점, 생태체계라는 안경을 끼면요. 클라이언트의 문제가 클라이언트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클라이언트를 둘러싼 다양한 환경체계와의 관계를 포함해서 문제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문제를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규정합니다. 자, 문제를 크게 규정하니까 어때요? 개입할 수 있는 지점도 굉장히 다양해지겠죠? 그래서 다양한 수준, 다중 체계에 개입하게 된다. 6번, 7번, 9번 다 연결되는 것입니다. 자, 8번은 뭐냐 하면요. 그 사회복지 실천 과정 자체를 문제 해결 과정으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이더라도 그 문제 상황이 어떤 것인지를 잘 분석하고 또 취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들을 취하고 비교해서 적용해 봄으로써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을 사회복지 실천 과정이라고 보는데요. 이 통합적 접근에서는 이렇게 문제 해결 과정으로 사회복지 실천을 보고 있습니다. 자, 순환적 인과성 보겠습니다. 순환한다는 것은 뭔가 돌아간다는 의미죠. 자, 순환적 인과성이라는 것은요, A와 B 사이에 시간을 두고 지속되는 순환적 교환에 관심을 두는 사고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A가 원인이 돼서 B가 일어난다. 즉 A는 원인이고 B는 결과다라고 하는 거는 직선적 인과관계예요. 그죠? 직선적 인과관계. 그런데 이 통합적 접근에서는요. 또는 생태체계 관점에서는 A가 B한테 영향을 주죠. 그래서 A는 원인이고 B는 결과예요. 여기서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과가 된 B는 다시 죄송합니다. 이게 자꾸 나가네요. 자, 이 결과가 된 B는 다시 A에게 영향을 미쳐요. 그러면 어때요? 이번엔 B가 원인이고 A가 결과죠. 그러나 이 A는 처음 A하고 좀 다르겠죠? 자, A 다시가 될 것입니다. 이 A 다시는 다시 또
B 다시에게 영향을 미치죠. 이렇게 돌고 돈다는 거예요. 그래서 A가 원인이고 B는 결과다. 직선적이거나 단선적으로 보지 않고 어떤 현상이라는 거는 이렇게 돌고 도는 거다라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사회복지 실천에 적용되면 어떨까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그쵸? 예, X 원인 결과. 그래서 결과를 바꾸기 위해서 X에만 개입하는 그런 단선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니라 X는 다시 Y에게 영향을 주고 Y는 또 X에게 영향을 주고 또 이 사이에 X, Y, Z도 있을 수 있죠. 예, 그래서 요 또 X, Y, Z는 더 큰 체계를 이루기 때문에 이 체계의 변화를 위해서는 원인과 결과를 따지지 말고 어느 지점에서라도 개입을 하면 이 체계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사회복지 실천에 적용할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문제를 바라볼 때 너무 어느 게 원인이고 어느 게 결과냐 이렇게만 끊어서 보지 말고 조금 더 멀리 떨어져서 크게 바라보자. 그러면 문제 전체가 잘 보인다. 문제 전체가 잘 보인다는 거는 또 해결할 수 있는 지점들, 가능성들도 많이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제 순환적 인과성을 취한다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낙서를 많이 해서 제가 좀 지우고 있습니다. 자, 낙서는 아니고요. 중요한 것을 좀 포인트를 또 짚느라고 이렇게 굳이 또 빨간 선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11번째는 일반주의 실천입니다. 자, 사실 여러분들이 아마 대학에 다니실 때 또는 사회복지 실천론 배울 때 일반주의 실천, 전문주의 실천을 다루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몇몇 교재에만 좀 나오기도 하고 시험에는 거의 다루지 않았는데 최근 2, 3년 전에 한 2번 정도 연달아 출제가 되면서 좀 새로운 출제 경향으로 한때 부상을 했습니다. 이러한 경향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개념을 알고 가는 것은 중요하겠죠. 우리 교재 110페이지에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일반주의 실천, 일반주의 사회복지사, 이와 대비되는 전문가주의 사회복지사, 스페셜리스트, 제너럴리스트 나와 있는데요. 자, 일반주의 실천이라는 거는 이제 다양성과 관련된 지식 기반과 함께 광범위한 기술을 숙달하고 이러한 기술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실천. 자, 어떤 걸 얘기하는 걸까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4년제 대학에서 사회복지와 관련된 지식들을, 기술들을 배우고 익히고 실습하고 이래서 현장에 나갔을 때 사회복지사로서의 기본적인 그리고 좀 다양한 수준의 지식과 기술을 적용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고 활동하는 이런 수준의 실천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또 지역사회복지관에서 만나는 클라이언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1급 자격증 정도 가지고 있으면 꼭 시험의 점수만 높은 게 아니라요. 또 학교에서 또 배운 것들을 또 여러 가지 또 실습을 하고 그러면서 약간의 현장 경험을 통해서 그 지역사회에서 만나는 클라이언트들을 문제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실천은 일반주의 실천입니다. 그에 대비되는 전문주의, 전문가주의, 영어로도 스페셜리스트입니다. 이 전문가주의 스페셜리스트 사회복지사는요, 이 일반주의 실천에 비해서 조금 더 특정 문제를 중심으로 조금 더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하는 실천이에요. 우리 한국 상황에서 볼 때 정신건강사회복지사나 그죠? 또 의료사회복지사, 그죠? 또 학교사회복지사 이 세 영역은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또 1년 동안 인턴 또는 수련 활동을 하고 또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이제 자격을 취득할 수 있고 그러한 자격과 지식을 바탕으로 특정 분야에 굉장히 전문적으로 개입을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는 전문가주의 사회복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적 접근은 이렇게 일반주의 실천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통합적 접근이 이런 거다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통합적 접근 왜 등장했지? 이 등장 배경 한번 알아봅시다. 2025년 23회 시험에 등장 배경, 통합적 접근의 등장 배경 출제되었습니다. 자, 새로운 것이
출현 또는 새로운 것이 등장할 때는요, 뭔가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죠? 지금 하고 있는 전통적 방법론 몇 개라고 그랬죠? 이 전통적인 3대 방법론이 더 이상 잘 작동하지 않는 거죠. 한계가 발생을 했습니다. 우리가 개인, 집단, 지역사회 이렇게 나누어서 개입을 하다 보니까 제한된 문제 중심으로 개입을 했고요. 또 너무 쪼개다 보니까 파편화와 분화가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복지 전문직의 정체성 확립에도 장애 요인이 되는 겁니다. 개별 복지 실천을 하는 사회복지사와 지역사회에서 지역사회 조직, 지역사회 복지 실천을 하는 사회복지사가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대학에서 비슷한 걸 배웠지만, 또 이제 나가서 실천하는 현장에 따라서 다른 기술을 개발하고 적용하고 실천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다른 경로를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났을 때 개별 사회복지 실천과 지역사회 조직이 모두 다 사회복지 실천인가? 우리 너무 다른데? 이렇게 정체성이 서로의 정체성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런 상황까지 온 거죠. 그래서 정체성의 혼란도 생겼고요. 똑같이 사회복지라는 어떤 공통의 어떤 가치 이런 거를 갖는데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러지 말고 다 같이 사회복지인데 어느 세팅에서 일을 하건 우리가 사회복지라는 핵심적인 것은 같이 공유하고 그 핵심적인 것을 어느 세팅에든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실천을 하자라고 하면서 전통적 방법론의 한계에 대응할 수 있는 통합적 접근이 등장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1절 통합적 접근에 대한 개요는 끝났고요. 자, 이제는 112페이지로 와서 2절입니다. 이제부터는 통합적 접근에 대해서 구체적인 관점, 아까 생태체계 관점이라고 했죠? 이 생태체계 관점 다루고요. 또 그에 영향을 준 이론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자, 환경 속의 인간. 아마 사회복지 학과를 나왔거나 관련된 공부를 하신 분들이라면 이 환경 속의 인간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자, 영어로 보자면 제가 굳이 발음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영어를 하는 거는 이 환경 속의 인간이라는 영어 단어를 아는 것도 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Person in Environment라고 하죠. 자, 왜냐하면 이게 그래서 PIE가 하나의 또 명사처럼 쓰입니다. 그래서 person in environment, 환경 속의 인간이라는 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 환경 속의 인간이라는 개념을 알고 또 그러한 개념의 바탕을 둔 관점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요. 그런 관점을 쓰고 관점을 가지고 사회복지를 한다는 건 어떤 것인가?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교재는 112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인간은 그 심리적인 특성 외에도 그가 살고 있는 환경 또는 그런 물리적인 환경 말고 어떤 상황이 있죠. 그런 상황에 영향을 받는 존재라는 게 바로 환경 속의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냥 심리적인 것으로만 단독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영향을 주고받는 존재다라고 하는 게 환경 속의 인간입니다. 자, 그러면 환경 속의 인간 관점은 뭐예요? 인간을 우리가 이해할 때 환경 속의 인간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환경 속의 인간 관점입니다. 자, 관점은 어때요? 관점은 어떤 관념적 안경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인간을 바라볼 때 인간은 환경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존재야 라는 안경을 끼고 안경을 끼는 것이 바로 환경 속의 인간 관점입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안경을 끼고 사회복지 실천을 한다는 거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냐 하면요. 자, 개인이 경험하는 문제의 1차적 책임이 이게 개인 때문에 일어난 개인에게 원인이 있는 것이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인간은 환경의 영향을 받는 존재이고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일어난 문제 또는 인간이 겪고 있는 문제도
인간 때문만이 아니라 개인과 환경 공동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말을 또 반대로 하면 인간이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인간만 바꿔서는 안 되고 환경도 바꾸고 둘의 상호작용도 바꿔야 된다라는 거겠죠. 자, 그래서 환경 속의 인간 관점을 반영한 사회복지 실천 내용을 보면요. 인간이 경험하는 각종 사회복지적 문제의 원인을 개인 또는 환경 어느 한쪽의 결함으로 보는 게 아니라 개인적 요소와 환경적 요소가 어우러져서 나타난 결과다라고 본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이렇게 지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환경 속의 인간 관점이 적용된 사회복지 실천의 하나의 예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제가 아까 굳이 파이라는 영어를 얘기한 게 person in environment라는 하나의 개념이기도 하고 이 파이라는 게 분류 체계의 어떻게 보면 이름이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파이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들 DSM 많이 들어보셨죠? 정신장애를 진단하는 어떤 편람이죠. 정신장애 진단 편람이라고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주요 우울장애 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우울증 이런 것은 다음에 몇 가지 증상이 최소 며칠 이상 지속될 경우 주요 우울장애로 진단하고 이러이러한 증상이 있을 때는 또 배제한다. 여러 가지 구체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정신장애를 진단하고 분류할 때도 구체적인 어떤 기준이나 기준이 있는 것처럼 사회복지에서도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이제 분류하는 어떤 기준이 되는 체계가 있어요. 그게 바로 파이 체계입니다. 자, 사, 환, 정, 신이라고 외우시면 좋습니다. 자,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바라볼 때 클라이언트의 너무 심리적인 문제만 보지 말고 이 사람이 사회적 역할이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가, 역할 과다로 인한 문제인지, 역할 갈등으로 인한 문제인지, 역할이 모호해서 생기는 문제인지 이렇게 사회적 기능상의 문제를 봐야 되고요. 또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볼 때는 이 사람이 겪고 있는 이 사회적 문제가 환경상의 어떤 요인이 영향을 주어서 생기는 건가? 네, 클라이언트의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상의 문제를 또 함께 봐야 됩니다. 이렇게만 보면 또 너무 입체성이 떨어지죠. 자, 클라이언트가 겪는 문제는 클라이언트의 어떤 정신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유발되거나 또 영향을 미쳐서 발생한 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정신건강상의 문제도 하나 봐야 됩니다. 또 하나는 클라이언트가 겪는 문제가 신체 건강상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죠? 예, 어디 큰 수술을 했거나 어디 골절상을 입었거나, 그죠? 어디 마비가 왔거나, 이럴 경우에도, 클라이언트가, 문제를 또 경험할 수 있게 되는데요. 자,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바라볼 때는 심리적인 것만 바라보지 말고, 사회 기능상의 문제, 또는 환경상의 문제, 정신건강상의 문제, 신체 건강상의 문제, 이 네 가지를 모두 함께 보면서 문제를 분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환경 속의 인간 관점에 기초를 두고 사회복지 현장에서 쓰는 문제 분류 체계입니다. 파이 분류 체계, 사, 환, 정신 알아두십시오. 자, 세 번째로 오겠습니다. 두 번째 절 중에서 세 번째가 이제 하이라이트죠. 우리 책 11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예, 앞으로 이제 계속 이어질 설명을 이제 그림으로 보여준 건데요. 자, 환경 속의 인간이라는 게 있고 또 그러한 개념을 적용한 관점이 환경 속의 인간 관점이라고 얘기했죠. 이거는 굉장히 좀 추상적인 어떤 설명인 거죠. 이런 추상적인 개념적 틀을 실제 현장에서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실천적 의미로 구체화한 게 생태체계 관점입니다. 생태체계 관점은 통합적 접근 또는 통합적 관점의 기본 관점이라고도 했습니다. 우리가 통합적 방법론을 쓸 때 생태체계 관점이라는 안경을 끼고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환경 속의 인간 관점이 생태체계 관점으로 이제 발전하는 과정에 이러한 일들이 있는 건데 요거는 계속해서 설명이 반복되겠습니다.
자, 생태체계 관점은요. 관점과 학이라는 이론을 보면 이게 조금 더 추상적인 거죠. 자, 생태체계 관점은 이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생태학 이론과 일반 체계 이론이 영향을 줘서 이 관점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자, 먼저 생태체계 관점을 한번 보지요. 죄송합니다. 생태학, 색깔을 바꾸다 보니 갑자기 딴 소리가 나와버렸네요. 생태체계 관점에 영향을 미친 이론 두 가지. 첫 번째는 생태학 이론입니다. 이 생태, 여러분들 많이 얘기 들었죠? 좀 예전에는 뭐 에콜로지 이렇게 하면서 또 영어로도 많이 썼어요. 뭐 패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활 스타일에 뭐 에콜로지라고 많이 했는데, 자, 이 생태라는 거는요. 또 생태학이라는 거는 생물학의 한 분야인데요. 자, 생물과 그죠? 그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뭐 인간도 생물이니까 그죠? 인간을 포함한 생물들이 그들이 살아가는 터전인 자연과 함께 어떻게 조화롭게 살아가는지, 어떨 때는 또 자연이 파괴되거나 어떨 때는 인간 또는 생물들이 또 힘을 잃고 잘 번성하지 못하는지, 이렇게 생물과 환경과의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이 생물학인데요. 사회복지랑 생물학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죠? 자, 보세요. 이렇게 자연과 생물이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도움도 주고 때로는 폐해도 일으키고, 이런 거를 연구하는 거는 결국 인간과 환경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또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리고 인간도 여러분 생물이고 인간도 자연의 일부분이에요. 인간을 제외한 여러 가지 생물, 동물, 식물만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함께 그 안에서 녹여내서 이해할 때 우리는 좀 더 큰 틀에서 또는 더 자유롭게 또는 더 촘촘하게 또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생태체계 관점에 영향을 미친 이론, 첫 번째는 생태학 이론이었고요. 두 번째는 체계이죠. 그래서 일반 체계 이론입니다. 일반 체계 이론이란 무엇인가? 사실 우리 체계라는 말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그 체계적이다. 비체계적이야.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죠. 자, 그때의 체계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교과서적인 정의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또 사회복지에도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자, 일반 체계 이론은요. 유기체, 뭐 생물 같은 거 포함하는 거죠. 유기체와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학문이고 그에 대한 이론이에요. 그럼 아까 생태학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그죠? 뭐 유기체, 생물과 그를 둘러싼 환경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건 뭐냐면요. 전체성, 상호성, 개방성, 이러한 개념으로 이 유기체와 환경과의 관계를 설명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설명할 때 주요 개념이 바로 체계예요. 뭐든지 다 체계로 설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또는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일반 체계 이론의 주요 개념을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교재와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체계.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체계라는 말 굉장히 많이 쓴다라고 했죠. 그죠? 체계 시스템입니다. 이거는요, 일반 체계 이론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체계는요, 상호 의존적이고, 상호 의존적이고, 상호작용하는 부분으로 구성된 전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글로 쓰여져 있는데 이해하기가 쉽지만은 않은 개념입니다. 저는 수업 시간에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자, 상호 의존적이고 상호작용하는 부분으로 구성된 전체. 일단은요, 이게 부분이에요. 부분으로 구성된 전체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한대요? 상호작용하고 상호 의존한대요. 얘랑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한다는 거죠. 서로. 그죠? 그러면 만약에 부분들로 구성된 전체인데 상호작용을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 체계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 얘의 변화로 끝나버리죠.
전체의 변화는 없어요. 그런데 상호작용하고 상호 의존하는 체계들로 구성이 됐다라면 이 아이가 변화하면 영향을 받아서 얘도 변하겠죠. 얘가 변하면 영향을 받아서 얘도 변하죠. 얘도 변하죠. 체계 전체의 변화가 옵니다. 이게 바로 체계인 것입니다. 예. 가족을 예로 들어봐도 아버지가 변화하면 엄마가 변하죠. 엄마가 변하면 자녀들도 변화해서 우리 가족 전체가 변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체계라는 거는 이렇게 상호 의존적이고 서로 상호작용하는 부분들로 구성된 더 큰 덩어리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경계는 뭐냐면요. 이 체계 보세요. 가족을 예를 들어도 아버지와 어머니를 구분하는 선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가족과 옆집 가족을 구분하는 이런 테두리. 이게 바로 경계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상호작용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를 관찰해 보면 그 체계가 가지고 있는 경계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계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실천에서 특히 가족 상담, 가족 면담, 가족 치료를 할 때요. 그 가족 구성원들 간에 어떠한 경계를 가지고 있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개방체계 보겠습니다. 개방체계는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문이 열려 있어요. 문이 여기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 안에 정보 정서 이런 것들이 밖으로 나가기도 하고요. 밖으로 나가기도 하고 밖에 것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자, 그거는 체계 안과 밖의 에너지와 정보들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반면에 폐쇄 체계는 문이 닫혀 있어요. 공기가 답답한데 창문을 열 수 없는 상황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체계와 상호작용하지 않는 체계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혼론을 보겠습니다. 혼론은요, 이제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건데요. 어떤 체계가 그 체계를 구성하는 작은 체계보다는 상위 체계이고 그 체계를 둘러싼 큰 체계보다는 하위가 되는 현상입니다. 가족 같은 경우 아까 볼까요? 우리 집에는 엄마 아빠가 있고요. 자녀가 3명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게 우리 가족이라는 가족 체계죠. 그러면 우리 가족은 그 안에 아빠, 엄마, 나, 언니, 오빠라는 하위 체계, 자녀 체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가족은 더 큰 체계에 속해 있죠. 이건 우리 대가족 체계라는 거죠. 여기는 큰아버지네. 그죠? 여기는 작은아버지네. 여기는 고모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우리 가족이라는 체계를 중심으로 보면 우리 가족은 그 안에 작은 체계를 가지고 있는 큰 체계지만 더 큰 대가족 체계 안에 보면 우리는 그 안에 속해 있는 작은 체계 이렇게 상대적으로 이해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 그죠? 큰 거에 작은 거고 작은 것보다는 더 큰 것, 어떠한 것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에 한번 나왔었습니다. 자, 항상성은 뭐냐면요. 체계가 안정된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경향입니다. 우리 인간 학원 동물이죠. 날씨가 추우면 몸을 떨어서 체온을 높이고 또 날씨가 더우면 땀을 흘려서 체온이 올라가지 않게 하는 것처럼 체계도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그 성질을 띠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항상성입니다. 자, 안정 상태는요, 체계가 이제 붕괴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쓰는 상태입니다. 에너지를 안 쓰면 망할 수도 있거든요, 체계가. 붕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은 그렇게 중요한 개념은 아닌데 그래도 한 번씩은 봐두세요. 자, 균형이라는 것은요, 외부 환경의 에너지를 새로 가져오는 일 없이 현상을 유지하려는 속성. 우리가 어때요? 아까 이 개방 체계 같은 경우는 에너지가 이렇게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안정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외부의 에너지를 안으로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현상을 유지하려는 거니까 어때요? 여기 문이 닫혀 있는 폐쇄 체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겠죠. 자, 동귀결성은요, 동등 종결 또는 동일 결과라고도 합니다. 우리 책에 나와 있는데요. 자, 동등 종결이니까 결과가 하나예요. 원인이 많아도 이런 말이고요. 다중귀결, 결과가 많아진다는 거겠죠. 원인이 하나라도 이거가 일으키는 결과는 다양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자, 11번째. 요거는 또 그림 함께 제시되어 있는데요. 투입, 전환, 산출. 어렵지 않은 개념입니다. 투입, 인풋,
예. 그리고 이제 산출 있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 그 투입된 에너지를 이제 변형시키는 과정. 이게 바로 전환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것이 투입이 되고 전환이 되어서 산출이 일어나면 그 결과에 대해서 원래 요 첫 번째 단계에 어떤 정보를 주거든요. 이게 만족스러워. 잘했어. 계속해도 돼. 또는 만족스럽지 않아. 다음엔 다르게 해봐. 좀 줄여. 이런 정보를 주게 되는데 그게 바로 환류입니다. 자, 환류. 여러분들 피드백이라는 말 많이 쓰죠? 예, 그게 바로 환류입니다. 자, 다음 개념은 엔트로피입니다. 엔트로피는요. 제가 수업 시간에는 망해가는 에너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폐쇄 체계의 특징 가운데 하나인데요. 체계가 쇠약해지는 경향성이에요. 그래서 어때요? 그 창문이 다 닫혀 있는 좁은 공간에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산소가 또 적어서 어때요? 숨쉬기 어려워지고 되게 곤란한 일들이 발생하겠죠? 예. 그럴 때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문이 닫혀서 새로운 산소가 유입되지 않으면 이 안에 산소가 부족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런 상태가 바로 엔트로피라고도 할 수 있어요. 체계가 쇠약해지는 경향성인 거죠. 자, 반대로 여기에, 문을 뚫어주고, 새로운 공기가 유입되거나 또는, 굉장히 이제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정보가 유입이 되면 이 체계가 망하지 않고 새로운 활기를 띠면서 살아나가게 돼 있죠. 이제 그런 거를 역엔트로피라고 합니다. 자, 보면은 엔트로피는 폐쇄 체계에서 일어나겠죠. 역엔트로피는 개방 체계에서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굉장히 추상적인 그 일반 체계 이론이 사회복지 실천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 뭐 긍정적인 거와 부정적인 거 다 있겠죠. 118페이지에 보면 첫 번째 나와 있는데요. 보통 X가 Y를 일으킨다라는 그런 직선론적 원인론, 단선적 원인론에 입각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이러한 의료적 모델에서 벗어나서 통합적 접근은 이렇게 순환적 관점을 취한다라고 했죠. 이제 순환적 관계론 또는 순환적 인과론을 갖게 함으로써 사회 현상을 볼 때 좀 더 다양하고 폭넓게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사회복지 실천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부분이죠. 자, 두 번째는요, 뭐 부정적 영향이라기보다는 좀 한계일 수도 있어요. 뭐 투과성이라든지 동귀결성 이런 말 우리 평소에 잘 안 쓰고 일상생활에서도 우리 일반인 수준에서 또는 사회복지 수준에서도 별로 적용하지 않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반 체계 이론의 개념들이 그냥 직접적인 실천 현장에 바로 적용되기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이제 그거 자체가 이 이론이 갖는 한계입니다. 이런 거를 또 극복하기 위해서 생태체계 관점이 등장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생태학적 이론 보겠습니다. 생태학적 이론에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건요. 이게 유리 브론펜브렌너라는 러시아계 미국 발달심리학자가 인간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이게 환경 체계를 처음에는 4가지로 제시했다가 그 다음엔 5가지로 제시를 했습니다. 시간 체계를 하나 추가했는데요. 이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가끔씩 나옵니다. 18회에 나왔었습니다. 자, 미시 체계는요. 이런 그림 뒤에도 나와 있는데요. 자, 사람이 여기 있으면 사람에게 가장 가까운 수준에서 영향을 미치는 체계가 있고요. 조금 더 큰 체계가 있고요. 조금 더 큰 체계, 그림이 이렇게 됐습니다. 큰 체계가 있고요.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미시체계라는 거는 여기 인간에게 가장 가까운 수준에서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 환경을 얘기를 합니다. 뭐가 있을까요? 이 유리 브론펜브렌너가 이제 아동 발달에 관심을 보여서 뭐 유치원 정도, 유치원에 다니는 이제 유아의 예를 많이 들었는데, 뭐 유치원 선생님도 가장 가깝게 영향을 미치겠고요. 어때요? 가족, 부모님, 이런 체계가 가장 가까운 수준에서 영향을 미치겠죠. 또는 뭐 방의 크기 또는 어떤 관계적인 측면 이런 것들도 모두 다 미시체계에 포함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중간 체계입니다.
중간 체계 보겠습니다. 중간 체계는요, 두 가지 이상의 미시 체계 간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이한테는 엄마도 미시 체계이고 유치원 선생님도 미시 체계이죠. 근데 엄마와 유치원 선생님과의 관계도 나한테 영향 미치잖아요. 그런 게 바로 중간 체계입니다. 자, 세 번째 외체계 또는 외부 체계라는 건요, 개인이 직접 상호작용하진 않지만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체계입니다. 아버지의 직장은 나한테 직접 영향을 안 미치죠. 아버지의 직장은 아버지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죠. 그러나 아버지 직장에 무슨 일이 있으면 나에게 영향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해서 이제 외부 체계, 외체계라고 합니다. 거시 체계는요, 말 그대로 거시적인 거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또 생활하는 그 모든 것들을 둘러싼 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문화적인 환경, 태도, 가치, 법률, 제도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거시체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추가된 게 시간체계인데요. 전생에 걸쳐, 즉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때요? 쭉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는 어떤 사회 역사적 환경입니다. 뭐 가족 제도가 좀 변화하고 직업관이 변화하고 이런 것도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환경 체계가 되기 때문에 이 시간 체계가 추가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통합적 접근이라는 것은 결국 어때요? 생태체계의 관점인데요. 이 생태체계의 관점은 생태학 이론과 일반 체계 이론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이제 더 큰 관점이에요. 그죠? 예. 관점이라는 거는 이론보다 추상적이라고 했죠. 이 두 개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게 생태체계 관점인데요. 생태체계 관점에 대해서부터는 다음 차시 5-2차시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